회의실의 차가운 에어컨, 바람 소리만 정적을 채운다. 테이블 상석에 앉은 박상무가 검토하던 서류 뭉치를 툭 던지듯 내려놓는다. 둔탁한 종이 소리가 회의실 벽에 부딪혀 김 부장의 귀에 내려앉는다. 김 부장님, 이 수치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다시 확인해 주세요. 요즘 신입들도 이런 실수는 안 하는데 후배들 보기 민망하잖아요. 김 부장은 아무 말 없이 시선을 바닥으로 떨군다. 10년 전 자신의 밑에서 일을 배우던 박상무의 구두 끝이 유난히 반짝거린다. 김 부장은 떨리는 손을 감추려 서류의 모서리만 만지작거린다. 아, 예, 제가 다시 한번 꼼꼼히 훑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상무는 대답 대신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선다. 회의실을 나가는 박상무의 뒷모습을 보며 김 부장은 깊은 숨을 내뱉는다. 어느덧 점심시간을 알리는 시계가 정각을 가리킨다. 사무실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가방을 챙기며 눈치를 본다. 부장님, 오늘 점심 약속 있으세요? 같이 가실까요? 후배의 질문에 주변이 일순간 조용해진다. 동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운 듯 김 부장은 책상 위 서류를 정리하며 억지 미소를 지어 보인다. 아니야, 나 오늘 거래처 사람 만나기로 했어. 자네들끼리 가서 맛있는 거 먹어. 얼른 가봐. 사원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빠른 걸음으로 사무실을 빠져나간다. 시끌벅적하던 공간에 혼자 남은 김 부장은 캐비닛에서 검은 비닐봉지를 꺼낸다. 그 안에는 아침에 몰래 사온 편의점 도시락이 들어있다. 텅 빈 사무실, 젓가락 쪼개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린다. 전자레인지에 데우지 못한 차가운 밥알을 씹으며 창밖의 화려한 빌딩 숲을 멍하니 바라본다. 저 빌딩 숲 어디에도 이제 자신의 자리는 없는 것만 같다. 오후 3시, 나른함이 밀려올 시간대에 사내 메신저 알람이 짧게 울린다. 김 부장님, 잠시 차 한잔 하실까요? 휴게실 말고 제 방으로 오시죠. 인사팀장의 방은 지나치게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다. 책상 위에 놓인 김 부장의 인사기록 카드가 유난히 낡아 보인다. 팀장은 김 부장의 시선을 피하며 카드 모서리를 의미 없이 만지작거린다. 김 부장님도 아시겠지만 회사 상황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경영상의 판단입니다. 세대 교체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흐름이고요. 김 부장은 책상 밑에서 두 무릎을 꽉 움켜쥔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막상 고막을 파고드는 단어들은 송곳처럼 날카롭다. 한참을 침묵하던 김 부장이 갈라진 목소리로 묻는다. 언제까지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회사 배려로 이번 달 말까지로 기한을 잡았습니다. 예우는 최대한 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팀장은 미리 준비해둔 서류 한 장을 내민다. 김 부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방을 나온다.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는 복도가 1000m는 되는 것처럼 아득하다. 밤늦은 시간, 김 부장은 아파트 단지 주변을 몇 바퀴나 돌다 현관문을 연다. 도어락 소리에 주방에 있던 아내가 국그릇을 들고 나온다. 이제 와요? 오늘 중요회의 있다고 했지? 결과는 잘 끝났지? 거봐. 내가 아침에 넥타이 좀 밝은 거 매지 그랬어. 얼굴색 좋아 보이게. 아내의 다정한 목소리가 거실을 채운다. 김 부장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인 채 넥타이를 푼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매듭이 잘 풀리지 않는다. 아내가 식탁 의자를 빼며 재촉하지만 김 부장은 어두운 거실 소파에 주저앉는다. 아내가 차려놓은 따뜻한 밥상이 저 멀리서 식어가고 있다. 마지막 출근일, 김 부장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다. 아무도 없는 이른 아침, 공기마저 멈춘 듯한 공간에서 그는 서류 서랍을 연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꺼낸 상자 안에는 12년 동안 쓰였던 부장 김진수의 명함들이 가득하다. 그는 주저없이 명함들을 쓰레기통으로 쏟아붓는다. 30년의 세월이 고작종이 상자 하나에 모두 담겼다. 부장님 진짜 오늘 가시는 거예요? 출근한 후배 직원이 상자를 들고 서 있는 김 부장을 발견하고 멈칫한다.
김 부장은 가벼워진 상자를 고쳐 잡으며 엷은 미소를 짓는다. 이제 가네. 그동안 고마웠어. 다들 고생해. 김 부장은 가방을 메고 상자를 든 채 긴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에 오른다. 문이 닫히고 숫자가 줄어들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리는 기분이다. 1층 로비를 나와 건물 밖으로 걸음을 옮긴다. 횡단보도 앞에 멈춰 선 그는 고개를 들어 자신이 30년간 일했던 창문을 한참 동안 올려다본다. 햇빛에 반사된 유리창 너머로 누군가가 바쁘게 움직이는 실루엣이 보인다. 김 부장은 길가 벤치에 무거운 상자를 잠시 내려놓는다. 그리고는 목을 조여오던 넥타이를 천천히 풀어 주머니에 집어넣는다. 셔츠 단추를 하나 풀자 비로소 시원한 바람이 목덜미를 스친다. 김 부장은 상자를 다시 안아들고 정해진 목적지 없는 공원길을 향해 천천히 걷기 시작한다. 굽은 그의 등 뒤로 노란 은행이 파나가 소리 없이 떨어진다. 해는 이미 지평선 너머로 사라졌지만 김 부장은 여전히 공원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평소라면 10,000원 지하철에 몸을 싣고 꾸벅꾸벅 졸고 있을 시간, 그는 무릎 위에 놓인 종이 상자를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처럼 조심스레 쓰다듬습니다. 상자 안에는 30년의 보상치고는 너무나 초라한 낡은 다이어리와 만년필, 그리고 가족 사진이 들어 있습니다. 벌써 7시네. 그는 습관적으로 휴대폰을 꺼냅니다. 퇴근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내려다 손가락을 멈춥니다. 이제 그 문자를 보낼 명분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새삼 가슴을 찌릅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차된 버스에 올라탑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오늘따라 유난히 멀게만 느껴집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했지만 김 부장은 집으로 들어가는 엘리베이터 대신 지하 주차장 구석으로 향합니다. 그곳에는 그의 낡은 세단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서 있습니다. 그는 차 뒷좌석에 상자를 깊숙이 밀어 넣습니다. 마치 증거라도 숨기는 사람처럼 주위를 두리번거립니다. 웃자, 김진수. 웃어! 아무 일도 없는 거야.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저녁 냄새가 코끝을 스칩니다. 아내는 거실에서 TV를 보며 남편을 맞이합니다. 오늘따라 더 늦었네. 중역회의 끝나고 회식이라도 한 줄 알았잖아. 조금 길어졌어. 보고할 게 많아서. 배고프지? 얼른 씻고 나와요. 당신 좋아하는 청국장 끓여놨어.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 김 부장은 꾸역꾸역 밥을 입에 밀어 넣습니다. 평소 같으면 회사에서 있었던 사소한 짜증이나 박상무의 무례함을 토덜거렸겠지만 오늘은 그저 밥그릇만 내려다봅니다. 참, 당신 이번 달 보너스 나오는 달이지? 우리 딸 이번에 자취방 보증금 좀 올려달라는데 그거 미리 좀 보내줄 수 있어? 그래, 확인해 볼게. 걱정 마. 거짓말은 한번 시작되자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납니다. 김 부장은 다음 날 아침에도 평소처럼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맵니다. 아내가 챙겨주는 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섭니다. 하지만 그의 목적지는 회사가 아닙니다. 오전 10시, 출근족들이 모두 사라진 도심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구석진 자리에 정장 차림의 김 부장이 앉아 있습니다. 노트북을 펴놓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는 노트북 대신 무가지 신문을 펼쳐듭니다. 시간은 지독할 정도로 느리게 흐릅니다. 커피 한 잔으로 3시간을 버티다 눈치가 보여 밖으로 나옵니다. 지하 철역 벤치, 도서관 열람실, 정장을 입고 갈 곳 없는 중년 남성들이 모여드는 그곳에서 김 부장은 자신의 미래를 봅니다. 그러다 문득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부장님? 그녀는 외근을 나왔는지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놀란 눈으로 김 부장을 바라봅니다. 김 부장은 본능적으로 신문으로 얼굴을 가리려다 멈춥니다. 부장님, 여기서 뭐 하세요? 오늘 평일 낮인데. 그냥 근처에 볼 일이 좀 있어서. 자네는 외근인가? 네, 저 부장님. 어제 박상무님이 부장님 책상 바로 치우라고 난리를 치셔서 제가 남은 물건들 정리해두긴 했는데, 네. 혹시 빠진 거 없으세요? 박상무라는 이름에 김 부장의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을 향하는 것 같습니다. 퇴직당한 남자의 초라한 현실이 대낮의 햇살 아래 낱낱이 파헤쳐지는 기분입니다. 괜찮아, 다 챙겼어. 고생 많네, 얼른 가봐. 박상무 기다리겠다. 후배 직원의 뒷모습을 보며 김 부장은 도망치듯 자리를 피합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릅니다. 달려간 곳은 어제 상자를 숨겨둔 자신의 차 안입니다. 그는 운전대에 머리를 묻고 참았던 숨을 토해냅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립니다. 아내입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당신 지금 어디야? 어디긴 회사지. 회의 들어가야 해. 왜 그래? 나 지금 차에서 당신 상자 봤어. 퇴직금 정산 안내문이랑 당신 명함들 쓰레기통에 버려진 거 다 봤다고. 김 부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차 안의 공기가 급격히 식어갑니다. 아내의 흐느낌이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와 좁은 차 안을 가득 채웁니다. 30년을 지켜온 견고한 성벽이 상자 하나 때문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김 부장은 주머니에서 주무르던 넥타이를 꺼내 듭니다. 주름진 넥타이가 마치 자신의 처지처럼 구질구질해 보입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시동을 겁니다. 이제는 가짜 퇴근이 아닌 진짜 진실을 마주하러 가야 할 시간입니다. 비밀은 탈로 났고 남은 것은 가장 아픈 진실뿐입니다. 지하 주차장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김 부장은 한참 동안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흐느낌이 끊긴 휴대폰에서는 공허한 기계음만 들려옵니다. 그는 뒷좌석에 숨겨두었던 종이 상자를 다시 꺼내 품에 안았습니다. 이제는 숨길 곳도 숨길 이유도 사라졌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큽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 불은 꺼져 있고 주방 식탁 위에 켜진 작은 조명 하나만이 집안을 비추고 있습니다. 아내는 식탁에 앉아 김 부장이 숨겨두었던 퇴직 정산서와 낡은 명함 한 줌을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어? 지난주였어. 인사팀에서 부르더라고. 왜 말 안 했어? 남들은 퇴직하면 꽃다발도 받아오고 꾸들끼리 고생했다고 외식도 한다는데 당신은 왜 이걸 지하 주차장 차 안에 쓰레기처럼 처박아둬? 내가 그렇게 못 믿을 사람이야? 당신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못 믿겠어서 그랬어. 30년 동안 매일 아침 문 열고 나가는 게 내 인생 전부였는데 내일부터 갈 곳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게 죽기보다 싫었어. 김 부장은 상자를 식탁 위에 내려놓고 아내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여 식탁 위로 툭 떨어집니다. 당신 바보야? 회사 이름 떼면 김진수가 사라져? 상무님이니 부장님이니 하는 소리 못 들으면 당신 인생이 실패한 거야? 나한테는 그랬어. 밖에서 투명인간 취급당하고 박상무 같은 새파란 후배한테 무시당해도 집에서만큼은 떳떳한 가장이고 싶었어. 보너스 챙겨주고 딸아이 방 구해주는 그런 능력 있는 아빠 노릇이라도 끝까지 하고 싶었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야. 당신 병 들고 지쳐가는 줄도 모르고 돈 탔을 생각만 한 내가 미안해서 이러는 거잖아. 30년이야, 30년을 그 감옥 같은 데서 버텼으면 됐어. 이제 그만해도 돼. 아내는 자리에서 일어나 김 부장의 목에 꽉 조여져 있던 넥타이를 풀어냅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거친 손을 맞잡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부장은 평소와 같은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정장이 아닌 편안한 등산복 차림입니다. 아내는 평소처럼 북어국을 끓이는 대신 운동화를 현관에 내놓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출근 말고 나랑 산책이나 가요. 우리 동네에 저렇게 예쁜 공원이 있는 줄 당신은 30년 동안 한 번도 못 봤잖아. 두 사람은 나란히 이 집을 나섰습니다. 양복 입은 직장인들이 바쁘게 뛰어가는 지하철역 입구를 지나 두 사람은 반대 방향인 숲길로 향합니다. 김 부장은 처음으로 평일 오전의 햇살이 얼마나 눈부신지 바람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느낍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쉬고 있을 때 김 부장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박상무입니다.
평소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겠지만 김 부장은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 조용히 수신 거절 버튼을 누릅니다. 왜 안 받아? 회사에서 급한 일인가 본데. 이제 내 일 아니야. 박상무가 알아서 하겠지. 김 부장은 휴대폰을 주머니 깊숙이 넣고 아내가 쌓아온 보온병에 차를 한 모금 마십니다. 씁쓸하면서도 따뜻한 향이 온몸으로 퍼집니다. 여보, 나 사실 무서웠거든. 회사 밖으로 나오면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줄 알았어. 그런데 막상 나와 보니까 그냥 길이네. 조금 낯선 길일 뿐이지. 낭떠러지는 아니었어. 그래요. 30년 동안 앞만 보고 달렸으니까. 이제 옆도 좀 보고 뒤도 좀 보면서 천천히 걸어요. 당신 옆엔 내가 있잖아. 그때 저 멀리서 아는 얼굴이 보입니다. 예전에 같이 일하다 명예퇴직했던 입사 동기입니다. 그는 낡은 조끼를 입고 공원관리소에서 나무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동기는 김 부장을 발견하고 반갑게 손을 흔듭니다. 어이, 김 부장. 아니, 이제 진수 씨라고 불러야 하나? 자네도 이제 이쪽으로 진짜 출근했구먼. 김 부장은 허허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부장이라는 무거운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나니 비로소 자신의 이름 석자가 가벼운 바람처럼 들려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동기를 향해 걸어갑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히 아는 사람처럼 당당하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30년의 관성이 멈춘 자리에는 새로운 일상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동기였던 철수를 만난 이후 김 부장의 삶은 조금씩 다른 색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30년의 습관은 하루아침에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구두 대신 운동화를 신을 때의 어색함, 정장 바지가 아닌 면바지를 입었을 때 느껴지는 왠지 모를 부끄러움이 불쑥불쑥 그를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김 부장은 아내 대신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카트를 밀고 신선식품 코너를 돌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김 부장님 아니세요? 예전에 모시던 전무님의 부인이었습니다. 종종 부부 동반 모임에서 보던 얼굴이라 모른 척할 수도 없었습니다. 김 부장은 얼떨결에 카트 뒤로 몸을 숨기려다 인사를 건넸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부장님은 퇴직하시더니 더 좋아지셨네. 요즘은 뭐 하세요? 저희 남편은 고문으로 계시면서 골프만 치러 다니셔서 아주 걱정인데 부장님도 어디 좋은 데 자리 잡으셨죠? 아, 예, 그냥 좀 쉬면서 이것저것 보고 있습니다. 능력 있으시니까 금방 부르겠죠? 그럼 나중에 봬요. 그녀가 떠난 뒤 김 부장은 자신의 카트에 담긴 하림, 품목인 콩나물과 두부한 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디 좋은데 자리 잡으셨죠? 라는 말이 가시처럼 목에 걸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느 회사 상무로 갔다거나 개인 사무실을 냈다는 말이 당당하게 나왔을 텐데 지금의 자신은 그저 장바구니를 든 무직자일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 부장은 문득 전화기를 꺼내 연락처 목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수백 명의 이름이 있었지만 막상 소주 한잔하자고 편하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몇 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회사 일로 얽힌 관계였고 부장이라는 직함이 사라지자 그 관계의 줄들도 힘없이 끊어져 나갔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날 밤, 김 부장은 거실에 앉아 예전 수첩들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작년에 명예퇴직을 했던 후배 대리였습니다. 부장님, 잘 지내시죠? 저 저번에 말씀드렸던 작은 인테리어 업체 시작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실 때 사무실 한번 들러주세요. 부장님의 꼼꼼한 서류 검토 솜씨가 가끔 그립습니다. 김 부장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부장이라는 직함이 아니라 자신의 솜씨가 그립다는 말. 그것은 그가 30년 동안 헛살지 않았다는 증명서 같았습니다. 다음 날, 김 부장은 후배의 작은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화려한 빌딩 숲의 통유리 사무실과는 비교도 안 되게 좁고 초라했지만 그곳에는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후배는 반갑게 달려나와 김 부장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부장님, 사실 저희가 공사는 잘하는데 견적서 쓰고 계약서 검토하는 게 너무 서툴러서요. 신뢰가 안 된다면 가끔 오셔서 저희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근 보수는 못 드려도 점심은 제가 매일 맛있는 거 대접하겠습니다. 내가 도움이 될까? 엑셀 칸이나 채울 줄 알지. 요즘 젊은 사람들 감각은 잘 모르는데 에이, 부장님의 그 꼼꼼함은 AI도 못 따라가죠. 그게 바로 노하우 아닙니까? 김 부장은 책상 한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30년 동안 지겹도록 봐온 서류들이었지만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돋보기를 고쳐 쓰고 펜을 든 그의 눈빛이 예전처럼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퇴근길, 김 부장은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첫 출근? 축하 기념으로 외식하자. 내가 오늘 기분 좋은 일이 좀 있어. 정말요? 무슨 일인데요? 그냥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확인했거든. 부장이 아니라 김진수로 말이야. 어스름한 저녁 노을을 등지고 걷는 김 부장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목을 조이던 넥타이는 없었지만 그의 등은 그 어느 때보다 꼿꼿했습니다. 이제 그는 남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내면을 향해 당당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회사에서 들어온 선물 세트, 수십 개를 차 트렁크에 가득 싣고 위풍당당하게 고향으로 향했겠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뒷좌석에는 아내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과 작은 선물 몇 상자뿐이었습니다. 고향 집에 도착하자 친척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늘 우리 집안의 자랑 김 부장이라며 치켜 세워주던 큰 형님이 은근슬쩍 물었습니다. 그래, 진수야. 요즘 회사는 어떠냐? 이번에 전무 승진 소식 들릴 때가 된 거 아니야? 주변의 시선이 김 부장에게 쏠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노력 중입니다라며 어색하게 웃었을 테지만 김 부장은 이번에 아내의 손을 슬며시 잡고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저 지난번에 퇴직했습니다. 이제 부장 아니에요. 그냥 백수 김진수입니다. 순간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당황한 친척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큰 형님도 멋쩍은 듯 아니, 그 좋은 직장을 왜? 라며 말을 흐렸습니다. 그때 옆에 앉아있던 대학생 조카가 분위기를 깨며 물었습니다. 삼촌, 그럼 이제 매일 쉬시는 거예요? 좋으시겠다. 저번에 삼촌이 말씀해주신 그 기획서 쓰는 법 이제 제대로 배울 수 있겠네요. 그래, 이제 삼촌 시간 많다. 언제든 물어봐. 삼촌이 30년 동안 서류 하나는 기막히게 썼거든. 그날 밤 마당 평상에 앉아 밤하늘을 보던 김 부장에게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아들은 이번에 취업 준비를 하느라 마음고생이 심했던 차였습니다. 아버지, 사실 저 회사 그만두고 싶다고 하실 때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어요. 제 버팀목이 사라지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오늘 친척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 좀 놀랐어요. 나도 처음엔 무서웠지. 부장이라는 글자가 내 이름보다 크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막상 떼어내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오히려 그 글자 뒤에 숨어서 너희랑 제대로 대화한 번 못한 게 더 후회돼. 아버지, 저 사실 이번에 가고 싶던 회사 최종에서 떨어졌거든요. 다시 시작하려니 막막했는데 오늘 아버지 보니까 저도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 부장은 아들의 어깨를 툭툭 두드려 주었습니다. 예전처럼 무조건 버텨라라는 훈계 대신 넘어져도 괜찮다. 다시 일어날 길은 어디에나 있다는 무언의 위로를 건넸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김 부장은 후배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히 서류 검토만 해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현장 인부들의 고충을 듣고 조율하며 까다로운 건축주들을 부드럽게 설득하는 해결사 역할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부장님, 아니 선배님. 선배님 오시고 나서 계약 성사율이 2배는 뛰었어요, 사람들이. 선배님 인상이 너무 신뢰감 간대요. 내가 인상이 좋은 게 아니라 이제는 상대를 이기려고 안 해서 그런가 봐.
예전엔 내 말이 정답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그냥 상대방 말을 끝까지 들어주거든. 어느 날 저녁, 김 부장은 퇴근길에 꽃집에 들렀습니다. 화려한 장미 대신 소박하지만 향이 진한 프리지아 한 다발을 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에게서 예전의 무거운 부장의 냄새가 아닌 사람 냄새가 났습니다. 여보, 나왔어. 어머, 꽃이네. 오늘 무슨 날이에요? 아니, 그냥 오늘 퇴근길. 하늘이 너무 예뻐서 당신 생각이 났어. 우리 내일은 일찍 일어나서 새벽 시장이나 가볼까? 아내는 꽃향기를 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김 부장은 깨달았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이 지키려 했던 것은 회사의 직함이 아니라 바로 이 미소였다는 것을요. 넥타이를 매지 않은 목덜미로 시원한 가을바람이 지나갔습니다. 그는 이제야 비로소 진짜 자신의 삶으로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후배의 사무실에서 보람찬 하루를 보내고 있던 김 부장에게 뜻밖의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박상무. 그를 차갑게 밀어냈던 과거의 상사이자 부하 직원이었습니다. 김 부장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부장님, 아니 선배님, 저 박상무입니다. 갑자기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아, 박상무님. 무슨 일이십니까? 실은 선배님이 관리하시던 예전 거래처에서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선배님 아니면 대화조차 안 하겠다고 버티는데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이 없어서요. 염치 없지만 한 번만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전 같으면 내가 없으니 회사가 안 돌아가지? 라는 고소한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김 부장은 그저 담담했습니다. 그는 잠시 후배의 얼굴을 보더니 대답했습니다. 제가 이미 떠난 사람이라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얼굴이라도 보는 개돌이라면 가보겠습니다. 다음 날, 김 부장은 몇 달 만에 자신이 30년을 바쳤던 그 건물 로비에 섰습니다. 정장이 아닌 깔끔한 캐주얼 차림의 그를 보며 보안 요원이 반갑게 인사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박상무가 문 앞까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선배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쪽 사장님이 워낙 완고하셔서요. 회의실 안에는 화가 잔뜩 난 거래처 사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김 부장과 신뢰를 쌓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김 부장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김 부장! 아니, 김형! 형님 가고 나서 이 친구들이 우리 사정을 전혀 몰라주니 내가 속이 터져서 말이야. 형님 얼굴 봐서 참으려고 해도 도저히 안 되겠어. 김 부장은 사장의 곁에 앉아 차를 따랐습니다. 그리고는 예전처럼 서류를 들이밀며 설득하는 대신 사장의 불만을 가만히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사장의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사장님, 이 친구들도 회사를 위해 그러는 거니 조금만 너그럽게 봐주세요. 대신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실력은 좋으니 이번 고비만 넘기면 사장님 사업에 큰 힘이 될 겁니다. 김 부장의 중재로 갈등은 기적처럼 풀렸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는 박상무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서렸습니다. 박상무는 엘리베이터 앞까지 따라와 머리를 숙였습니다. 선배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선배님이 계실 때 얼마나 큰 우산 아래 있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혹시 회사로 다시 돌아오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계약직 자문역이라도 좋으니 제발 도와주십시오. 김 부장은 잠시 건물의 창밖을 보았습니다. 저 멀리 아내와 약속한 남산 산책로가 보였습니다. 그는 박상무를 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고맙지만 사양하겠습니다, 박상무님. 나는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참 좋거든요. 여기는 내 자리가 아니라 이제 박상무님 자리예요. 잘 해내실 겁니다. 건물을 빠져나온 김 부장은 크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예전엔 이 건물을 나설 때면 늘 어깨가 무거웠는데 지금은 날아갈 듯 가볍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아내에게 문자를 남겼습니다.
여보, 나 이제 진짜 퇴근했어. 지금 남산으로 갈게. 길 건너편 카페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백발이 조금 늘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김 부장은 이제 과거의 망령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제 누군가의 상사도 누군가의 부하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아내의 남편, 자식들의 아버지, 그리고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김진수일 뿐이었습니다. 노을이 지는 길을 따라 걷는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습니다. 그 그림자는 더 이상 외로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 부장은 이제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넥타이 대신 운동화 끈을 조여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화려한 빌딩 숲이 아니라 동네 어귀의 작은 텃밭입니다. 후배의 사무실 일을 돕지 않는 날이면 그는 아내와 함께 흙을 만지며 시간을 보냅니다. 30년 동안 서류 뭉치만 만지던 손마디는 어느새 투박해졌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매끄럽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김 부장의 집으로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취업에 성공한 아들과 자취방 보증금을 스스로 벌어보겠다며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딸, 그리고 환하게 웃는 아내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아빠, 요즘 얼굴 진짜 좋아 보여요. 예전엔 집에 오시면 늘 화난 사람 같았는데 지금은 꼭 퇴직한 사람 안 같아요. 그래? 아빠가 예전엔 김 부장으로? 사느라 좀 예민했나 보다. 이제는 그냥 김진수로 사니까 세상 편하고 좋네. 아버지, 저 이번에 첫 월급 탔어요. 큰 건 아니지만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만년필 하나 샀습니다. 이제 부장님, 결제 서류 말고 아버지 하고 싶은 이야기 쓰실 때 쓰시라고요. 아들이 내민 선물 상자 안에는 묵직한 만년필이 들어있었습니다. 김 부장은 그 만년필을 손에 쥐어보았습니다. 30년 전 첫 입사 때 느꼈던 설렘과는 또 다른 뭉클한 감정이 차오릅니다. 그날 밤 가족들이 모두 잠든 시간 김 부장은 서재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준 만년필로 일기장 첫 장을 넘겼습니다. 예전엔 주간 보고서와 성과 지표로 가득 찼던 그의 기록들이 이제는 다른 단어들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30년의 기다림 끝에 마주한 진실은 잔인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나를 가두고 있던 감옥의 문이 열리는 소리였다. 넥타이를 풀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아내의 눈물을 보았고 아이들의 성장을 느꼈으며 내 이름의 무게를 깨달았다. 김 부장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 공기가 시원하게 방 안으로 스며듭니다. 저 멀리 도심의 빌딩들은 여전히 불을 밝히고 치열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곳에서 어제의 김 부장처럼 버티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오늘의 김 부장처럼 마지막 상자를 챙기고 있을 것입니다. 김 부장은 그들을 향해 마음속으로 조용히 읊조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그만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문 밖으로 나가는 건 끝이 아니라 당신이 잊고 지냈던 진짜 당신을 만나러 가는 길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김 부장은 아내와 함께 새벽 산책을 나섭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공원 길을 걸으며 두 사람은 소소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보, 오늘따라 발걸음이 참 가벼워 보여요. 이제야 알 것 같아. 내 인생에서 가장 완벽한 퇴근은 회사를 나올 때가 아니라 지금처럼 당신 곁으로 온 매 순간이었다는 걸. 김 부장은 아내의 손을 꼭 잡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더 이상 박상무의 독설도 인사팀장의 냉정한 목소리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하는 사람의 온기와 오늘 하루를 온전히 내 것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감사함만이 가득합니다. 태양이 떠오르며 세상이 밝아집니다. 김 부장은 그 빛을 향해 천천히 그리고 당당하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30년의 긴 터널을 지나 그는 이제야 비로소 빛나는 자신의 진짜 삶으로 매일같이 기쁘게 출근하고 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사연이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함께 위로받고 함께 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